환자분들이 수술한 이후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40%에서 7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한증 치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수술을 하셨나요? 약물을 드시고 계시나요? 혹은 한의원에서 치료해 보셨나요?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한증 치료의 방법에 따라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수술을 했을 때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몸의 증상,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의학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무엇인가요? 보통 보상성 다한증은 수족 다한증 같은 다한증 환자들이 수술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손발의 땀은 좋아졌는데 엉뚱하게 등이나 가슴, 하체 쪽에서 땀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환자분들이 수술한 이후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40%에서 7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수술을 하는 부위가 교감신경절 중에서 T2와 T4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T2를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T4를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T2를 절제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수술을 한 이후에 나에게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경우에도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크림 타입으로 손에 바르는 치료제가 있어요. 이걸 바르면 손발의 땀은 줄어드는데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액취증이 있어서 레이저 시술을 한 이후에 겨드랑이에서는 땀이 안 나는데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땀이 나오지 않게 틀어 막으면 결국에는 그 땀이 다른 부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양반에서 시행하는 다한증 치료는 각각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다한증 관련하여 시술과 수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영동 치료법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물이나 전해질 용액에 손을 담궈서 전류를 흘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하가 땀샘을 막아서 땀이 안 나오도록 도와주는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온 영동 치료를 끊게 되면 다시 증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가 있어요. 땀이 많이 나는 손 부위를 위주로 많이 시술을 하는데요. 손에 보톡스를 시술해서 땀샘이 둔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도 역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고 시술한 이후에 근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교감신경을 클립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술도 역시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시면 손발의 땀은 좋아졌는데 갑자기 등이나 가슴, 그리고 하체에서 땀이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자 실제 사례를 보면 수술한 이후에 다른 데 땀은 많이 좋아졌는데 미각 다한증이 심해져서 식사하실 때마다 땀이 폭발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절제술은 신경을 절제하고 난 이후에는 재생과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술 전에 신중히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한증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한증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약 중에 하나가 글리코피롤레이트입니다.
이 약은 항콜린제라고 하는데요. 다한증 환자분들이 땀이 많이 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땀샘을 자극하여 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콜린제 약을 먹으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먹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나 변비 증상이나 이렇게 몸의 국소 부위나 전신이 건조해지는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증상이 너무 심할 때 일시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이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뇌에도 영향을 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한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잠입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보면 잠을 규칙적으로 잘 주무신 분들은 확실히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이 불규칙하고 너무 늦게 자고 이런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다한증 치료와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꼭 잠을 규칙적으로 주무시도록 강조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주무시는 시간이 12시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다한증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치료 이후에도 유지가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잠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게 되면 몸도 개운하지 않고 무겁고 상열감이 뜨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면 뇌하 수치에도 영향을 줘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다한증을 악화시키고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규칙적인 수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책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다 보면 거북목, 일자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면 흉곽이 점점 좁아지고 라운드 숄더가 생겨서 근육들이 긴장되고 신경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교감 신경이 자꾸 되니까 몸이 더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깊은 호흡보다는 얕은 흉식 호흡을 자주 하게 되니까 흉곽에 열이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서 거울을 쳐다보시고 내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자세를 교정하는 것부터 다한증 치료가 시작되는 거니까 꼭 참고하세요. 다한증이 체질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증상과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소양인의 경우는 제가 심장에 열이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항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장은 교감신경과 같은 자율신경과 굉장히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조금만 긴장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뭉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긴장과 불안에 의해서 수족다한증이나 두한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교감신경이 잘 항진되고 굉장히 예민한 체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소양인들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잠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입면장애가 있거나 잠기가 밝아서 자꾸 깨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양인의 경우는 다한증이 있으면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한증 치료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태음인인데요. 소양인은 예민해서 땀이 많이 난다면 태음인은 땀이 날 수 있는 재료가 많은 체질입니다. 물도 많고 체지방도 쌓이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태음인은 몸에 노폐물과 수분이 많아서 땀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몸에 열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면 다른 체질에 비해서 변비도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 다한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변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비를 같이 해결해야 다한증이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체력이 좋지 않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은 소음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땀 자체의 양이 많다기보단 식은땀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몸이 차는 경우가 많아서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도 많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소화기를 치료하면서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치료를 해야 소음인의 다한증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이 있는데요. 태양인은 소양인과 같은 범주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인과 양인을 구분했을 때 양인은 대체로 소양인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쉽고 예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양인처럼 심장열이나 상체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을 내리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소양인과 태음인입니다. 다른 체질에 비해서 양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방에서는 수술을 하거나 항콜린제와 같은 약물을 먹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 한의학에서는 체질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방 치료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보상성 다한증과 같은 다른 증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체질별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진행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질환의 특성상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심리 상태, 기질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더욱더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치료 이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